지금 주식 계좌가 올랐다고 마음까지 편해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계좌 안에 빌린 돈이 섞였다면 이 호황은 축복만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내 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빌린 돈이 얼마인지입니다. 8,000P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늦게 탄 사람일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만 빠지는 것 같고 은행 이자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퇴직금은 가만히 두면 줄어드는 것 같고 연금은 아직 멀거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사려던 주식이 신용융자와 마이너스 통장까지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식은 내 돈으로 살 때와 빌린 돈으로 살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돈만 넣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이 들어가면 기다림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담보 비율이 내려가면 증권사는 더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나중에 다시 오르더라도 내 계좌는 이미 정리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익 기회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노후 자산에 빚을 섞는 순간 위험의 성격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 비중이 62.3%로 제시됐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차갑습니다. 하지만 생활로 바꾸면 무겁습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 사람 중 노후 생활비를 지켜야 할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50대는 아직 자녀 지출이 남았고 60대는 의료비 걱정이 시작됩니다. 70대는 생활비가 줄어도 다시 큰 소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계좌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찬값을 줄이고 병원 예약을 미루고 자녀에게 말 못할 대출을 남깁니다. 같은 30% 손실도 30대와 60대에게 다르게 옵니다. 30대는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60대는 버틸 현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투자에서 첫 질문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잃어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느냐입니다. 8,000P 호황은 사람을 들뜨게 만듭니다. 하지만 호황일수록 뒤늦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수입보다 조급함이 더 빨리 커집니다. 옆집 사람이 벌었다는 말은 내 판단을 쉽게 흔듭니다. 특히 퇴직금을 받은 직후라면 계좌의 숫자가 커 보여서 한 번쯤 크게 승부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는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물가는 매달 조용히 오릅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나 우량주 투자는 노후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신용융자와 레버리지를 얻는 순간 노후 계획은 투자 계획이 아니라 채무 계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생활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내 힘보다 큰 짐을 드는 겁니다. 짐이 예상대로 움직이면 평소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우면 허리부터 무너집니다.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을 노리는 구조지만 방향을 틀리면 손실이 빨라집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기업의 움직임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름이 익숙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삼통 구조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익숙한 이름을 보고 들어가도 빌린 돈과 두 배 구조가 섞이면 위험은 전혀 다른 얼굴이 됩니다. 투자자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은 좋은 회사면 기다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 돈만 넣었을 때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융자는 기다림의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가 나가고 담보 비율이 압박하고 하락이 깊어지면 강제정리가 따라옵니다. 좋은 회사라도 내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노후자금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생활비입니다. 둘째는 비상금입니다. 셋째가 투자금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활비로 주식을 사면 하락장이 오자마자 잠을 못 잡니다. 비상금으로 레버리지를 사면 병원비가 생기는 순간 팔아야 합니다. 퇴직금 전체를 한 종목에 넣으면 뉴스 하나에 노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에서 확인할 첫 번째는 생활비와 투자금이 분리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음 석 달 생활비가 계좌 안에 섞여 있다면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는 시장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빌린 돈의 비율입니다. 신용융자,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투자에 들어갔다면 수익률보다 상환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실한도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잃어도 생활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지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없으면 하락장에서 판단은 감정이 대신합니다. 손실이 날수록 더 사서 물타기하고
잠깐 오르면 다시 빌립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계좌는 투자 계좌가 아니라 빚을 숨기는 장부가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대부분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벌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을 넣습니다.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면 빌린 돈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위험은 손실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수익이 계속될 때 커집니다. 이익이 난 기억은 내가 시장을 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은폐 시점과 내 병원비 날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장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지, 내가 빚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가격이 움직일 뿐입니다. 노후 투자자는 그래서 시장보다 자기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반드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예상 못한 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이 계산 없이 8,000P만 보면 높은 지수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고 보면 높은 지수는 경고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시장에서는 작은 조정도 큰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빚을 쓴 계좌에서는 10% 하락이 10%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이 절반 섞여 있다면 내 원금 손실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 이자와 반대 매매가 붙으면 회복을 기다릴 권리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주식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질문은 맞습니다. 노후에 돈을 굴리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주식 하나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빚을 낸 주식 하나만은 아닙니다. 예금, 채권형 상품, 배당주, 연금계좌, 주택연금, 지출조정, 부업소득까지 노후 현금 흐름은 여러 바구니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수익률 순위가 아닙니다. 언제 돈이 필요하고 그때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료비는 날짜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시장 반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손주학비와 자녀 지원도 계좌가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수익보다 꺼내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장 쓸 돈은 안전한 곳에 두고 몇 년 뒤 쓸 돈은 흔들림을 줄이고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만 위험 자산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대부분 재미없는 규칙에서 나옵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는 마음은 한 번에 크게 잃을 위험도 데려옵니다. 특히 퇴직금은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 월급은 다음 달에 또 들어오지만 퇴직금은 인생에서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잃으면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노후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살던 집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병원비를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투자에는 속도보다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인지, 어디까지는 손실을 감당할 돈인지, 어디부터는 멈출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시장 뉴스가 내 규칙이 됩니다. 빨간색 상승 뉴스가 나오면 사고, 파란색 하락 뉴스가 나오면 떨고, 전문가 말 한마디에 방향을 바꿉니다. 이런 투자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시니어 투자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대단한 종목을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선을 아는 능력입니다. 그 선이 있으면 호황에서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전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에서 빌린 돈을 분리해서 적으세요. 신용융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적습니다. 둘째, 앞으로 1년 생활비를 따로 계산하세요. 관리비, 보험료, 약값, 병원비, 식비와 교통비를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손실이 나도 팔지 않아도 되는 돈과 손실이 나면 바로 생활이 흔들리는 돈을 나누세요. 이 세 가지를 적고 나면 내 계좌가 투자 계좌인지 노후 생활비를 건 도박인지 보입니다. 말이 세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이는 일입니다. 숫자로 나누면 막연한 공포가 계획으로 바뀝니다. 빌린 돈을 줄이면 하락장에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생활비를 분리하면 주가가 흔들려도 오늘 밥값은 지켜집니다. 손실한도를 정하면 계좌가 무너질 때까지 버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르는 상품은 사지 않는 겁니다. 이름이 익숙해도 구조를 모르면 그 상품은 내 상품이 아닙니다. 2배, 3배, 인버스, 월배당, 커버드콜, 합성, 파생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익률보다 손실 구조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락하면 얼마를 잃는지, 행보하면 비용이 생기는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은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뒤늦게 들어간 돈일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50배 이후의 돈은 시간표가 붙어있는 돈입니다. 언제 병원비가 필요할지 모르고
언제 일을 쉬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좌의 수익률보다 돈의 사용 날짜가 먼저입니다. 날짜가 가까운 돈은 위험한 상품에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 하나가 큰 손실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신용융자를 썼다는 것은 내 계좌에 시한폭탄이 들어왔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폭탄이라는 말이 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있고 이자가 있고 담보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그 돈은 평범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순간 그 조용하던 조건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증권사 문자가 오고 담보 부족 알림이 뜨고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때 판단하면 늦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을 맞추면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에는 방향보다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며칠 안에 사고 파는 돈과 몇 년을 지켜야 할 돈은 다릅니다. 생활비가 걸린 돈은 매일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비용이 생깁니다. 잠을 못 자고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뉴스 제목 하나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이 비용도 손실입니다. 계좌에는 찍히지 않지만 생활을 갉아먹는 손실입니다. 50대 투자자는 아직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소득의 안전판은 얇아집니다. 60대 투자자는 연금이 들어와도 생활비가 빠듯할 수 있습니다. 70대 투자자는 큰 손실을 다시 벌어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방어는 겁이 아닙니다. 방어는 오래 버티기 위한 기술입니다. 돈을 벌 기회를 남겨두면서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량주라는 말을 믿습니다. 우량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량주를 어떤 돈으로 샀느냐입니다. 내 여유 자금으로 샀다면 하락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빚으로 샀다면 우량주도 위험자산입니다. 상품 이름이 안정적으로 보여도 내 자금 구조가 불안하면 투자는 불안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보다 먼저 내 돈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이 돈은 기다릴 수 있는 돈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계좌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평가손익이 아닙니다. 신용 사용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은 상환 날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봅니다. 수익률을 먼저 보고 괜찮으면 더 빌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그 순서가 바뀌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빌린 돈은 수익을 키우지만 실패했을 때 선택지를 줄입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노후에는 가장 무섭습니다.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하락장에서 시간을 사줍니다. 경험비가 생겼을 때 주식을 억지로 팔지 않게 해줍니다. 자녀에게 급히 돈을 보내야 할 때 손실난 상품을 깨지 않게 해줍니다. 현금은 게으른 돈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숨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좋은 투자도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수익률의 적이 아니라 안전판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을 모두 공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빚을 내서 투자한다면 혼자 숨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숨긴 빚은 판단을 더 좁게 만듭니다. 손실이 나도 말하지 못하고 이자를 내도 설명하지 못하고 더 큰 돈으로 만회하려 합니다. 노후 자산은 개인 돈이지만 생활은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투자는 대개 이미 너무 위험합니다. 부끄러움보다 먼저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말은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는 사람은 다음 기회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신용융자를 줄이고 생활비를 분리하고 모르는 상품을 정리하면 계좌가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계좌는 하락장에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복잡한 계좌는 위기 때 무엇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노후에는 단순함이 힘입니다. 복잡한 수익 구조보다 이해되는 구조가 오래갑니다. 뉴스를 보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8000P라는 숫자를 보면 먼저 흥분하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 뉴스가 내 생활비와 무슨 관계인지, 내 계좌의 빚과 무슨 관계인지, 내 현금 비중과 무슨 관계인지 이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답이 없으면 그 뉴스는 내 행동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시장의 소음일 수 있습니다. 소음에 반응할수록 매매는 잦아지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노후 자금은 소음보다 계획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사람은 원래 침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규칙을 적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빚을 쓰지 않을지, 얼마 이하로 현금을 줄이지 않을지, 어떤 상품은 사지 않을지, 손실이 나면 누구와 상의할지 종이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머릿속 규칙은 공포가 오면 쉽게 사라집니다. 글로 적은 규칙은 적어도 한 번 멈추게 합니다. 그 멈춤이 반대 매매보다 빠른 안전장치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주칙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손실보다 수익 때 더 과감해집니다. 한 번 맞췄다고 느끼면 다음에는 더 큰 돈을 넣고 싶어집니다. 그때 빚을 섞으면 수익의 기억이 위험을 가립니다. 수익이 난 날 해야 할 일은 더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돌리고 생활비 통장을 다시 채우고 원래 정한 비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답답해 보이지만 노후 투자에서는 매우 강한 습관입니다. 주변 성공담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번 이야기를 크게 말하고 잃은 이야기는 작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들리는 투자 이야기는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수익 자랑 뒤에 있는 빚과 손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계좌는 내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담으로 내 퇴직금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은 내 지출표와 내 연금 일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은퇴 후 투자의 목표는 시장 평균을 이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것, 큰 병원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자녀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것, 배우자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것, 이런 목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투자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의 공격적인 방식이 노후에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식이 위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빚을 섞은 노후 자금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레버리지가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구조를 모른 채 생활비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8000P가 거짓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높은 시장일수록 내 안전선을 더 먼저 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공포가 조금 줄어듭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보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보입니다. 그때부터 투자는 불안한 추격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넣은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돈만 넣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마음이 바뀝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생활비 걱정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를 씁니다. 처음 며칠은 계좌가 더 빨리 오릅니다. 바로 이때 위험을 잊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오면 수익이 사라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계산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더 사면 회복될 것 같고 팔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빚은 사람을 더 급하게 만듭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투자 계좌가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이 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보험료가 빠지고 병원비가 빠지고 가족 행사비가 나가면 실제로 버틸 돈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 손실과 생활비 불안이 동시에 옵니다. 하나만 와도 힘든데 두 가지가 같이 오면 판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좌를 나누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노후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B2의 또 다른 문제는 손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기 돈 손실은 가족에게 말할 수 있어도 빌린 돈 손실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하지 못하면 상담도 늦어집니다. 상담이 늦어지면 더 비싼 대출로 맡게 됩니다. 카드론으로 이자를 막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담보를 채우고 다시 주식으로 만회하려 합니다. 이 순환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부채의 연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멈추는 것이 가장 덜 아픈 해결입니다. 시니어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예금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공부의 첫 장은 종목 찾기가 아닙니다. 내 현금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투자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고위험 상품 설명서를 볼 때는 수익 예시보다 손실 예시를 먼저 보세요. 사람은 좋은 예시에 끌립니다. 2배 수익이라는 말은 크게 보이고 2배 손실이라는 말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에는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운용보수, 괴리율, 추적오차, 담보 기준, 조기 청산 가능성 같은 말은 어렵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많다면 그 상품은 아직 내 돈을 넣을 단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피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 판단입니다. 8000P라는 말은 희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일수록 늦게 오르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에 가까울수록 한 걸음 실수가 크게 느껴집니다.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빚을 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회가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이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노후 투자에서는 내 것이 아닌 기회를 보내는 힘도 필요합니다.
계좌 점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이에 4칸을 그리면 됩니다. 첫 칸에는 생활비를 적습니다. 둘째 칸에는 비상금을 적습니다. 셋째 칸에는 투자금을 적습니다. 넷째 칸에는 빚을 적습니다. 이 4칸을 보면 문제가 바로 드러납니다. 생활비보다 투자금이 너무 크거나 비상금보다 빚이 더 크거나 투자금 안에 빚이 숨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때는 수익률을 높일 때가 아니라 구조를 고칠 때입니다. 구조를 고치는 방법은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빚을 멈춥니다. 그 다음 이자가 높은 돈부터 줄입니다. 생활비 석 달치를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상품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비중을 다시 정합니다. 이 순서가 느려 보여도 노후 자금에는 맞는 속도입니다. 급하게 줄이다가 손실을 키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천천히 줄이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빚은 줄이고 현금은 남기고 상품은 단순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계좌를 관리하면 위기 때 가족이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고 어떤 돈이 빌린 돈인지 어떤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지 최소한의 지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 지도는 부끄러운 문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안전문서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가 생겨도 가족이 당황하지 않게 해줍니다. 노후자산 관리는 혼자만의 성적표가 아니라 가족 생활의 기초자료입니다. 화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쓴 계좌에서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한 사람의 기다림과 담보부족 문자를 받은 사람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둘을 같은 말로 묶으면 안 됩니다. 기다림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은 여유 현금과 낮은 부채입니다. 이 자격이 없다면 기다림은 전략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노후 투자에서는 희망만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한승장에서도 질문은 빌문은 필요합니다. 이 수익이 내 실력 때문인지 시장 전체가 오른 덕분인지 빌린 돈 덕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빌린 돈 덕분에 커진 수익은 하락 때도 똑같이 커진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클수록 원인을 더 차분히 봐야 합니다. 내 판단이 맞았는지 위험을 운 좋게 지나간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결정이 더 커집니다. 큰 결정이 반복되면 한 번의 실수가 노후 전체를 흔듭니다. 주식 계좌를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좌 안에 안전장치를 넣자는 뜻입니다. 안전장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신용 융자 한도를 낮추는 것, 모르는 상품을 사지 않는 것,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두는 것, 손실 한도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달라집니다. 투자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을 걸지 않고 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한 번의 대박보다 여러 번의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도 그대로 끝내지 말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상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빌린 돈이 있으면 어떤 알림이 오는지, 언제 강제로 팔릴 수 있는지, 수수료와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중간에 팔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미뤄도 됩니다. 노후 자금은 빨리 사는 것보다 이해하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점검은 마음입니다. 투자 생각 때문에 잠이 줄었는지, 뉴스를 보며 식사가 불편한지, 가족과 대화가 줄었는지, 손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변화가 있다면 계좌보다 먼저 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투자는 삶을 돕기 위한 도구입니다.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수익률과 상관없이 멈춰야 합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평안도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투자가 진짜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볼 때도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지 말고 손실률을 먼저 거꾸로 계산하세요. 내 계좌가 10% 빠지면 생활비가 몇 달 줄어드는지, 20% 빠지면 어떤 지출을 포기해야 하는지, 30% 빠지면 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계산을 미리 하면 나중에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피해야 할 것은 나쁜 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왔을 때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하락장은 점검의 시간이 됩니다. 계획이 없으면 하락장은 공포의 시간이 됩니다. 노후 자산은 공포 속에서 가장 쉽게 잘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용할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끝내야 합니다. 어디까지 빚을 줄일지, 어디까지 현금을 남길지, 어디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상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이나 금융상담은 무너진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위험이 커지기 전에 길을 찾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자 부담이 커졌다면 혼자 버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버티면
대개 더 비싼 돈을 쓰게 됩니다. 더 비싼 돈은 다음 손실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악순환은 초기에 끊어야 합니다. 투자 계좌를 정리할 때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뉴스가 무섭다고 전부 팔고 내일 뉴스가 좋다고 다시 사면 계좌는 더 피곤해집니다. 정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빚이 붙은 부분을 봅니다. 그 다음 이해하지 못한 상품을 봅니다. 그 다음 생활비와 섞인 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가져갈 투자만 남깁니다. 이 순서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생활을 위협하는 것부터 줄이는 겁니다. 수익률이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노후에는 살아남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잡습니다.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만 천천히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시장은 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은 8,000피이고 내일은 다른 유행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비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내 연금도 유행어가 아닙니다. 내 건강과 가족도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어보다 내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내 수입, 내 지출, 내 빚, 내 비상금, 내 손실 한도. 이 5가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어 놓으면 남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뉴스가 커져도 내가 할 일은 선명해집니다. 빌린 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지키고 오르는 상품은 멈추고 현금 완충 장치를 남기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화려한 전망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 계좌를 열 때마다 수익률 바로 옆에 이 질문을 붙여두세요. 이 돈을 잃어도 내 생활은 괜찮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 투자는 잠시 멈춰도 됩니다. 멈추는 것은 지쳐지는 일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빚을 줄이는 속도보다 다시 빚을 늘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잠깐 줄였다가 좋은 뉴스에 다시 빌리면 위험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좌 설정에서 신용 사용 한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쉽게 빌릴 수 없게 만들면 충동 매수를 한 번 더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의지만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알림을 줄이고 매매 횟수를 줄이고 확인 시간을 정해두세요. 하루 종일 계좌를 보면 작은 흔들림도 큰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노후 자금은 매분 판단할 돈이 아닙니다. 생활을 지키는 큰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8,000피 뉴스도 내 계획 안에서 차분히 해석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예측이 아닙니다. 내 계좌의 빚을 확인하고 생활비 통장을 지키고 내가 모르는 상품을 멈추는 일입니다. 이 작은 정리가 큰 위기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노후 자금은 빠른 결정보다 틀리지 않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잠시 멈추세요. 언제 강제로 팔릴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그 돈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노후 투자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벌었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 내 생활비는 건드리지 않는 용기, 빚을 줄이고 천천히 가는 용기입니다. 8,000피가 오든 내리든 내 노후는 한 번뿐입니다. 시장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지만 퇴직금과 건강과 시간은 쉽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계좌가 올라서 기분이 좋다면 바로 그때 안전선을 확인하세요. 내 돈과 빌린 돈을 나누고 생활비와 투자금을 나누고 욕심과 계획을 나누세요. 그 구분이 되어 있으면 호황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없으면 호황도 노후 자산을 흔드는 위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문장이 있습니다. 노후 투자의 목표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빚을 덜 쓰고 현금을 남기고 모르는 상품을 피하고 손실 한도를 정하는 것. 이 4가지가 화려한 투자법보다 노후를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계좌에서 수익률을 보기 전에 빌린 돈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내 노후의 안전벨트입니다.